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신 저널리스트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많은 보도를 해주셨던, 저희가 시즌 1.5에서도 모신 적이 있었죠. 시즌 2에서는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정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정 기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영수입니다. 네. 요즘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예, 예. 뉴스버스가 대선 시즌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 양쪽,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보도를 해왔잖아요. 예, 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운영에는 좀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네. 한 번씩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너희들 별일 없냐. 네. 근데 사실 대선 전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제 저희도 아무래도 양쪽 진영에 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화를 하셔서, 어느 쪽에서는 윤석열이 되면 너희들 해외로 나가야 된다. 또 네. 어느 쪽에서는 또 이재명이 되면 너희들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서 압박을 많이, 걱정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도 뭐, 또 전화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짐 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요즘에 미디어 환경이 한쪽 편 확실하게 밀고 한쪽 편을 확실하게 그쪽만 까야 예, 소위 코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네. 맞아요. 성역 없이 깔려면은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라면 모를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 후원 계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후원 계좌를 걸어놨는데, 네. 이쪽을 까면은 저쪽에서 후원이 들어왔다가 저쪽을 까면 이 사람들이 끊어요. 곧바로 네, 끝나요. 곧바로 끊어버립니다. 네. 점점 저변이 줄어드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습니다. 저도 뉴스 밑장도 좀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이제 그 조국 사태 때 많이 줄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추가로 또 줄었어요. 네, 반조국인데 이재명 정도 지지하던 사람들도 좀 나갔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하는 쪽도 줄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뉴스 밑장도 더 세기를 박으려고, 네, 예. 둘 다 나가라, 씨.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이 망하자, 뭐 이런 거. 전혁수 기자를 모셨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원 계좌는 외우고 계신가요? 아니요, 당연히 못 외우죠.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제작사인 뉴스민도 있지만, 네, 뉴스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후원 계좌를 확인하시고 좀 후원을 부탁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뉴스버스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처지라서. 그렇죠. 네. 뉴스버스에, 제가 또 부탁을 드렸죠. 네, 뉴스버스에 후원금을 넣어주시면 그중 일부는 김수민 원고료로 또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굉장히 저는 전혁수 기자님한테도 기자를 하신 지가 이제 몇 년이 되셨죠? 제가 이제 8년 차입니다. 8년 차예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기자 초기 시절부터 함께 이렇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 네, 최근 몇 년만을 봐도 굉장히 8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기자를 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뭐, 운명처럼 좋은 사건들이 저한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사건도 사건이지만 매체를 여러 차례 옮기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작은 인터넷 매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네, 첫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뭐 제가 쓴 기사를 가지고 네, 삭제를 하고 돈을 받아 먹길래 네. 그만두고 나왔고요. 네, 두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뭐 급여 체불이 좀 있었고, 네. 이제 세 번째 회사에서는 사실은 제가 세 번째 회사가 미디어스였는데 되게 네. 만족하고 잘 다니다가 네네. 제가 이제 사건을 꼭 하고 싶은 사건이 있었었어요. 그 네. 당시에. 네, 그래서 미디어스 같은 경우는 미디어 비평 전문지니까 어디 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서울경제TV를 이직을 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윤건영 사건이 터지면서 네, 그 사건 보도를 이제 못하게 해서 이제 나와서 다시 또 회사도 차렸다가 이제 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 이제 뉴스버스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을 때가 서울경제 그만두셨을 때였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도 그 다음에 뉴스플로우 가셨다가 이제 뉴스버스로 예, 예. 네 변화가 있었다. 이번 웬만하면 안 옮기려고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치자분들 들으셨죠? 전혁수 기자의 이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정치자분들이 뉴스버스에 후원을 하시는 것이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기대를 모을 만한 보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뉴스버스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번 대선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 대선 기간에 나왔던 뉴스버스들 보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후기를 이번에 예, 좀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전 기자님이나 저나 이 점은 기질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예. 더 잘 나가는 쪽을 더 먼저 치거나 더 세게 친다. 네, 그래서 예, 예.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 쪽 의혹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도를 뺄 수가 없을 텐데 예, 예.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을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뉴스버스 내부 사정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기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 명이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분은 데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두 명밖에 실제 현장을 뛰는 건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3명이 TV조선 출신인 이진동 기자하고 네, 맞습니다. 법률 쪽의 전문 기자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윤진희 기자님. 네, 저희 윤진희 선배 같은 경우는 뉴스원에서 법조 전문 기자 네. 하면서 법학 박사시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법조 전문 기자 활동하시던 분이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담당을 이제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윤 선배가 윤석열 담당, 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담당 네.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제가 조금 어떤 사건을 좀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고발사주 사건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뉴스버스에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입사 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네. 이제 뭐 공수도 가서 조사도 받고 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5월 27일에 이제 조성은 씨하고 밥을 먹으면서 예,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됐고 지금 그 이후에 당시에는 이제 뭐 내용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텔레그램 단방에 있는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를 제가 못 봐서 네. 그때는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5월 27일이라고요? 네, 정확하게 5월 27일이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에 입문을 하기는 전인 거죠. 네, 하기도 전에 네. 예, 그거를 제가 처음 인지했던 건 그때고 당시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도를 못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7월 21일 날 제가 열심히 이제 이재명 검증한다고 이재명 취재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이제 조성은 씨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죠. 네. 그래서 카톡으로 캡처 파일 5장을 보내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캡처 파일을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씨가 보였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손준성을 검색을 해보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 팔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사건이 들어오면 좀 귀찮고 머리를 다시 이렇게 머리 돌리는 걸 바꿔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예. 딴 게 끼어 들어오면 좀 신경질을 혼자 내는 편이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건을 하나만 하면 좋은데 네. 통상적이나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취재한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단건 하나를 취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취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 사건을 여러 개 취재하고 있었고 네, 그 중에 하나 좀 추가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처음에 사건이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는 추미애 법무부나 민주당 대 윤석열 검찰 이렇게 싸움에서는 좀 추미애 법무부나 민주당 쪽 비판을 많이 하셨던 것이 전 기자님 보도였었잖아요. 저는 실제로 지금도 당시에 이제 뭐 추미애 장관 징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검찰 인사나 혹은 이제 수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막는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요 비판 대상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고발 사주 의혹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서는 또 한번 방향을 바꿔야 되는 좀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서 처음에 혹시 뭐 심리적으로 저항심이 있다거나 뭐 이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진 않았었나요?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려면은 증언만 들었을 때는 제가 만약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취재 들어갔습니다. 네. 뒤를 뭐 돌아볼 생각은 없었고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의혹 터졌을 때 네네. 그 텔레그램 자료에 대해서 괴문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네네. 수사 결과로도 손준성 씨가 그걸 보낸 건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다 드러났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뭐 텔레그램이 조작이다. 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제 뭐 윤 후보가 윤당선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주변 분들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뭐 이름은 뭐 딱히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감찰 과정에서 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조작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 번호 프로필하고 그리고 텔레그램 프로필 그리고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방에 갖고 있던 그 손준성 보냄의 텔레그램 프로필이 일치하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손준성 검사는 왜 빨리 기소가 안 되고 있느냐? 네네. 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요번에 제가 뭐 취재를 좀 했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공수처는 이제 선거법 위반은 확실하다. 네. 선거방해 혐의는 확실하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하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 사이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증거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증거는 되지만 김웅 의원한테 직접 보냈다라는 증거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손준성 검사가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굉장히 많은 자릿수를 넣어서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이제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을 6개월마다 좀 교체한다 그러면서 버렸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증거가 인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가 기소를 못 하거든요.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은. 네. 그래서 공수처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뉴스버스가 보도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그 파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김웅 의원한테 곧바로 갔는지, 고발장이나 뭐 판결문 자료 이런 것들이 곧바로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누굴 끼고 갔는지 이걸 모를 뿐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뉴스버스 보도에서 예. 거짓이라고 할 만한 뭐 이거는 입증되지 못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는 뭐 그런 건 없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소송 들어온 게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계속 뭐 가짜뉴스 소송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소송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버스 보도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네. 예, 그것이 윤석열 후보자가 직접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는 의미로 썼던 건 아니죠. 예,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이제 윤석열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검찰 내부에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 편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추미애 장관 편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대검이라는 조직의 속성이 이제 검찰총장의 참모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손준성 검사의 자리, 그 자리는 특히 더 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고발장 내용에 보면 이 피해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요금 잠시만요. 2,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김건희 씨 그리고 최측근인 한노원 검사장님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범인이다. 네. 이제 그런 원칙에 이제 충실해서 저희는 기사를 작성한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증명은 안 되더라도 의구심,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에 더해서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범정, 그렇죠. 수사정보정책관이었나요? 명칭이? 맞습니다. 네, 그쪽이 일으킨 일이라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9월 2일 날 저희가 첫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윤석열 검찰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했었어요. 네. 안 쓰려고 했었는데 그날 9월 1일 밤에 이제 저희가 조성은 씨한테 기사를 이제 쓰겠다는 협조를 받고 기사를 쓴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9월 1일 밤 9시 한 반쯤에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10시 정도에 제가 조성은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기사를 쓴다. 미안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고발장 전문이 입수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성은 씨가 기왕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고발장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장 내용에서 피해자가 이제 윤당선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고발 이유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찬양한 듯한, 뭐 조성은 씨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거는 김정은이다. 그래서 조성은 씨가 김정은이라고 하길래 아니다 이건 김일성이다. 도대체 둘이 이제 그렇게 통화 녹음 파일도 다 있어요. 그 멘트를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거는 윤석열 검찰로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제목을 다 갈아엎은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날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첫 번째 통화를 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한때 이제 처음에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첫 번째 통화는. 네.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첫 번째 통화 내용을 공개 안 하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질문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라는 거를 저희는 100% 확신을 했지만 만에 하나 그 손준성 검사가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99%로 본 거죠. 김웅 의원한테 그걸 세기를 박아야겠다라고
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첫 질문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한테 전달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을 했던데 이거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모릅니다가 나오면은 손준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시켰다든지 안 시켰다든지 하는 대답이 나오면은 이건 손준성이 넘긴 게 맞다.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김웅 의원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을 더듬으면서 그거는 윤 총장이 시킨 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시킨 건 아니다. 네, 시킨 건 아니다. 라고 네. 대답을 했고, 그러면 이걸 왜 보냈냐? 했더니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발장을.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메시지의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썼다고 하면 본인이 손준성 검사한테 보냈어야 하는데, 네.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님께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웅 의원이 그건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예, 그러면서 갑자기 다 기억이 안 난대요. 뭐 실명 판결문도 있던데 이거는 검사만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잘 아시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네. 라고 하셔서 그럼 내일 다시 통화를 하자.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게 된 거고요. 네네. 다음날 아침에는 사실은 김웅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전화 받자마자 어제 뭐라고 하셨죠? 라고가 시작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따져 물었듯이 왜 1차 통화는 공개를 안 했냐라고 하지만 예. 만약에 1차 통화를 공개했다면 김웅 의원이 훨씬 더 불리해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말투나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뭐 저희가 뭐 기차라서 통화하기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그게 저는 개인 네, 김웅 네. 의원이 대구 방문했다가 기차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거를 공개하는 거는 김웅 의원님에 대한 인권 침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오히려 취재 대상에 대한 보호 성격이었던 거지 어떤 사실을 묻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부 뭐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네네. 김웅 의원이 그렇게 모른다고 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복구된 조성은 씨 핸드폰의 녹음 파일 통해서 조성은 씨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더 이제 정황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검언유착 사건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파생이 된 건데 이 검언유착이라고 저도 사실 생각을 안 했었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김웅 의원이 이제 조성은 씨한테 이 사건은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이제 법조인들 아니 이동재가 대역을 써서 네.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변조를 한 거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목이 검언유착의 이제 채널A 진상 보고서에 나오는 이동재의 대응 방안이랑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이제 그거를 보고 이거는 진짜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뭐, 다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저희가 고발장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조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녹음 파일이 그런 식으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황상, 저희 보도는 거의 다 맞았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추가로 나온 것들이 이제 김웅 의원 녹취록하고 그다음에 4월 3일 2020년 4월 3일에 손준성 보냄으로 해서 고발장하고 판결문이 텔레그램으로 전송이 되는데 바로 그날 대검 관계자들이 검언유착 의혹 당시에 제보자 X라는 지모 씨 판결문을 열람한 것도 드러났죠. 네, 그것도 확인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어디에도 얘기 안 하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대검 서동고동 재판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 있다가 대검에서 그 검찰 말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검찰발 기사로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네. 뭔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하고 할 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의 수사관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했다고 보고하는 사진 파일이 나왔어요. 아, 네. 네, 그 이후에 나온 보도입니다. 아, 네네. 네, 이제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네네. 걸리니까 원래 교체를 한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는 그 당시 아까 괴문서다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친분이 있고 그리고 그 고발사주 의혹 보도 전에 2차례인가요? 만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제보사주다, 국정원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서 펴기도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별로 반박할 가치 네. 못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당황했고 이제 증거라고 할 거는 둘이 만났다는 거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둘이 만난 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고 네. 사실은 뭐 조성은 씨가 저한테도 그때 보도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성은 씨도 저한테 말한 게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왔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저희가 기사 쓸만한 정보를 들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기사 안 쓰면 안 되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네.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애초에 뭐 그냥 뭐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저는 뭐 그런 의견이라고 그냥 뭐 정치적인 프레임 씌워서 한번 좀 버텨보려고 시도했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예, 뭐 다른 거를 또 네네. 고발사주 의혹은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앞으로 이 사건 영업수선이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네, 이 사건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를 못 찾겠다고 하면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검찰로 이첩을 해서 네. 지금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라도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으로는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는 뭐 기소가 안 되지 않겠냐.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당선인이라고 해도 어차피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네. 해놓고 기소중지, 시한부 기소중지죠.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소가 윤석열 후보 당선자에 대한 기소인가요? 아니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준성 부분은 기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 신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소 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한부 기소 중지할 수 있다. 혹은 이제 무혐의로 뭐 끝낼지 안 끝낼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어쨌거나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뭐가 딱 나온 건 아니죠. 근데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네. 정황상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의 이제 언행상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김웅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웅 의원도 이제 아마 선거법 위반 이제 소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법적인 처분 이걸 떠나서 뉴스버스에서 보도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거꾸로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제기했던 괴문서설이나 제보사주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증거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고 이게 설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이건 파면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이제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파면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경선 토론회에서 예. 검사 한 명의 관여라도 나오면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준성 검사는 뭐 텔레그램을 자기가 누구한테 받은 걸 반송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텔레그램에 보냄이라고 다 찍혀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인 거고, 맞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대검 관계자들이 판결문을 4월 3일에 열람한 것까지 드러났거든요. 이게 다 사실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당선자가 이제 당선자인데 뭐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함구를 해도 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이제 정치인이 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네, 뭐 그런 사과를 네. 제 개인 의견인데 네. 윤석열 당선인이 사과하실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이제 허위 이력 문제 나왔을 때도 네. 사과하는데 굉장히 버퍼링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두환 옹호 논란 때도 사과를 지연하다가 좀 화를 자초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네. 이 공정과 상식이 모두 어긋나는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과하기 쉽지 않으실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과거에 라임 사건 수사하다가 중간에 검사들이 라임 관련해서 술 접대 받은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때 총장 때 그 술 접대 자체를 윤석열 총장이 책임이라고 직접적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때 본인이 술 접대 그런 게 나오면은 도의적으로라도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사과를 안 했었죠. 그렇죠. 실제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선인에게 좀 우려가 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또 합니다. 네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잘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졌지만 어쨌든 또 많은 의혹들을 남기고 간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네, 그게 한두 건이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내가 보도했던 이재명 관련 의혹 중에 이게 짱이다. 이거 뭐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역시 뭐니 해도 조폭 네. 연루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재명 담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래가지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았어요. 네. 해봤다가 뭐 이제 엎은 사건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재를 끝까지 해서 보도한 사건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했던 거는, 네. 2018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가 일부 됐었던 조폭 연루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대장동 사건이 워낙에 크게 비하가 되긴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조폭 연루설을 제가 6월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성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 조폭과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혹은 실제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취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사건이었죠. 네. 여담인데 그 취재 과정에서 네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실 개방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시민들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한 시민이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은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조폭 누구누구 아니냐. 예. 그 얘기가 나왔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얼른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며칠인가 몇 달이 지나서 그 사람은 조폭이 아니다. 성남의 모 학원의 영어 강사다. 이게 답변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걸 밝히신 분이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이 아니라 전혁수 기자님이라고.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저희들 조폭연루소에 취재를 하니까 이제 반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진 제가 사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폭 관련된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을 제가 전부 모아서 네, 신원 확인을 사실 다 했어요. 네, 네, 하나하나 이제 뭐 이것저것 뭐 SNS를 뒤지든지 아니면은 성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탐문을 하고 해서 사람들 확인을 다 했는데 네. 그 발을 올리고 있는 분은 일단 조폭이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예, 제가 그거를 취재하고 반론 취재를 어쨌든 해야 하기 때문에 반론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정 조직폭력배 이제 조직원 이름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책상에 발을 올린 뭐 하면 욕설을 좀 섞으셔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냐 네,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이 자기 선거 도와줬던 건 맞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네, 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 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도 놀란 거예요. 그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하고는 다르게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쪽 반론을 저희 윤진희 선배가 네, 이제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윤진희 선배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윤 후보가. 안 받다. 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서 저희가 사실 김건희 씨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뉴스버스가 그래서 처음으로 김건희 씨 육성 통화를 알린 언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 이제 또 윤 선배가 전화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 씨가 우리 남편 또 뭐 잘못했냐. 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우리 남편 또 뭐 잘못했어요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다. 네, 라고 했는데 죽어도 전화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자를 이제 보내놨죠. 이런 내용으로 여쭌다. 네. 라고 문자를 보내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때하고는 다르게 성남 조폭 연루 의혹에 취재를 할 때는 이재명 후보하고 전혁수 기자님이 통화를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정치인들이 뭐 정치부 기자들 전화는 잘 받는데 네, 저 같은 기자 전화는 잘 안 받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좀 그런 건데 전화를 이제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죠. 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냐는 내용으로 문자를 남기니까 전화가 왔어요. 네. 거꾸로 예, 거꾸로 전화가 와서 이 후보가 먼저 네. 걸었다는 거죠. 제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문자 보내서 그 이 후보 수행비서가 이제 집단폭행 전력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무슨 관련된 전력이요? 집단폭행. 아, 집단 폭행. 네, 그 조폭들끼리 전쟁하는데 끼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네, 네, 그래서 그 전력 얘기하면서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아, 네, 네. 네, 전화가 와서 예, 네, 통화 내용을 뭐 이렇게 밝히면 안 되겠지만, 예. 궁금한 건 이제 통화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조폭 관련으로 2번 통화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초기에 이제 이재명 주변에 수행비서라든지 혹은 이재명 이제 후보하고 이제 가깝게 지냈던 용역업자들, 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이종 사촌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종 그래서 사촌의 이종 아들들. 네, 그래서 뭐 원래 이게 없는 말인데 자기네 이종 조카라고 부르시거든요. 네,
예, 이종 조카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국제마피아과 조직원이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분들이 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원이 아닌 다른 분은 이제 또 성남시 산하기관에 취업을 하고,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한번 전화를 두 번째 한 적이 있죠. 네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뭐 유들유들하게 이제 대응을 하신다고 해야 하나? 자긴 몰랐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옛날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혹시 지금 인수위원장이죠. 네. 광주에 이제 뭐 조폭하고 사진 찍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조폭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예,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조폭 사진 이렇게 해서 좀 중간에 키워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 후보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세 장 이상 있는 사람들만 엄선했다고.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냐고. 네네. 이제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수행비서가 옛날에는 뭐 나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굉장히 성실한 친구다. 네네. 내가 이 친구를 잘라야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후보님이 결정하신 문제인 것 같고 저랑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죠. 잘라야 되냐라고 물은 거는 항변 기사 쓰려고 쪽으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항변 쪽으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약간 상담 같은 거였는지 상담처럼 물어보셨어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 쓰지 말란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네네. 무시하고 자르면 기사 안 쓸 수는 없겠느냐 이런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통화를 해보니까 좀 직설화법이던가요? 아니면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던가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이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고 말이 이제 가볍게 많잖아요. 네. 말이 많긴 한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간중간 가시가 들어있다고 해야 하나? 네네. 이게 어조라는 게 되게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아, 네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통화할 때는 자기 조카들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네, 하다가 이제 자기 다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나서 제가 또 뭘 물어보려고 하니까 네. 지금 제 주변 다 파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면은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이제 점점점 하길래 말이 없길래 그러면 그런 거 어디서 들었냐고 따져 묻길래 네. 내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근에 이제 서류를 입수를 했거든요. 네네. 저희가 조폭 취재를 하면서 네. 그 서류에 누가 어디 들어갔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서류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것 들고 나랑 만나지 않겠냐?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시간이 없다. 아, 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만남은 무산이 됐죠. 아, 네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뉴스버스가 밝혀낸 것은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폭 관련해서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업자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조폭은 아니지만 이제 조폭에 가까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용역깡패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용역깡패고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가까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줬다. 네. 그리고 성남시에서 많은 용역을 받아 챙겼다. 네. 요금 잠시만요. 2,100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근데 과연 이제 이 후보랑 관련이 있는 것이냐 네. 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이 후보가 시켰다라고까지 할 정도는 저희가 밝히지 못했어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뭐 앞으로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나 더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남아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네. 추가로 이제 용역을 더 따낸 정황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후보랑 가까운 그 용역업자가 차명으로 이제 또 용역을 딴 정황들
네. 그리고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다가 용역을 따주는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까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판에 알게 돼서 기사를 못 낸 거죠. 네. 그 선거 막판에 타 매체에서 예, 이재명 후보 쪽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2017년 대선 때도 그랬고, 예, 예, 경호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맡겼는데 돈을 줘가면서, 예,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 유령업체 같더라 라고 하는, 예. 그리고 어떤 방역업체도 그렇게 또 선거 자금을 지원을 해가면서 방역업체도 맡겼는데 거기도 유령업체 같다,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불거졌거든요. 아, 그게 사실은 저희 기사에 이미 다 들어있던 아, 내용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용역업자하고 네, 관련이 다 깊은 사람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남에 이제 경비연합회라는 게 이제 2008년에 생기는데,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경호경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네, 그 용역강탈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 이제 조폭을 동원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판교개발 지역에서 싸우다가,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네, 네, 이제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네, 이제 거기에 있던 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경호경비연합회를 만들었고, 그 네, 이 후보랑 가깝다는 그 용역업자가 경호경비연합회의 회장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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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었고, 이제 이 사람이 다 같이 경호경비연합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고, 그 아까 말했던 경호업체 나오는 분들도 다 여기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뭐 경호만 한 걸로 사람들이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관광 할 때 사람 수행하는 것도 했어요. 네, 네. 성남이 옛날에 이제 의료관광 엄청 밀어줬었거든요. 아, 네, 이재명 시장 때도요. 맞습니다. 의료 그래서 그 관광을. 정도까지 입수하고 저희가 계약서까지 입수를 했는데, 네, 이제 이게 그 사업 이름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기사를 못 썼어요. 네, 네. 예,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것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 결론을 내자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 지역 조폭에 관련된 인사들과의 인연, 특히 선거운동을 통한 인연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사들이 사업상의 어떤 특수를 누렸던 것은 맞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지시해가지고 쟤들 좀 챙겨줘라 이런 거는 안 나왔을 뿐이고. 안 나왔는데 정황은 사실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말을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 예, 증언은 있어요. 네, 증언까지는 있는데, 네. 네네. 그럼 고발사주 의혹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위상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한 김에, 뭐, 전혁수 기자님 대장동 관련해서도 취재를 하셨었죠? 대장동은 이제 제가 메인으로 취재를 했던 건 아닌데, 네. 내용은 이제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뉴스버스에서 취재한 것 내용 중에서 좀 특기할 만한 게 어떤 것이었나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네. 저희가 고발사주 사건 할 때 대장동 사건이 같이 터졌어요. 네, 아, 같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네. 초기에 취재를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네네. 이제 이런 일간지나 이제 방송사 기사들의 문제는 네. 이 사건의 맥을 짚어주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누구 이름 나와서 대충 이름 집어넣어서 기사 쓰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사실 쓰려면 하루에도 몇 개씩 생산할 수 있는 단독 기사들인데, 네. 이제 그렇게 위주로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대장동 사업이 처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스토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저희가 그걸 거꾸로 파헤쳤어요. 저희는 거꾸로라고 했을 네. 때는 뭐 시점을 다르게 잡은 건가요? 뿌리부터 진행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한 거죠. 네네. 네, 그랬을 때 초창기에 이 대출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할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죠. PF 대출. 네. 일으켜서 이제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그럼 대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네.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그때 의도치 않게 걸린 거예요. 그렇죠. 대장동 의혹으로 들어가서 사실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검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뭐 이재명 관련한 보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건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나오고 예, 예. 그러다가 그때 또 당시에 네. 예. 그러다가 또 윤석열 후보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뭐 내용을 여기서 뭐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초기 사업자 첫 번째 사업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사업장이 세 개나 있는 거예요. 네, 서울 여의도하고 남양주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다짜고짜 그냥 여의도 사무실 쳐들어갔어요. 네, 네, 제가 갔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사업자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방이 뭔가 너무 화려하고 방에 막 칼이 있고 어떤 칼이요? 그 일본도 같은 칼이 있고 길쭉한 칼. 예, 장칼도 막 뭐 용 같은 그림 그려져 있고 막 네, 일단 뭐 처음에 잘못 갔나 이제 막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찾아가서 이제 그분을 이제 결국에는 저희 선배가 직접 취재를 했고 네, 사건 기록 같은 거를 이분도 이제 이 문제로 구속이 됐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래서 이 문제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대출 중에서 이제 일부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대출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동 대출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업체가 C7이었나요? 네, C7입니다. 제가 만난 분이 C7 대표님입니다. 이모 대표? 이광길 씨. 네네. 워낙에 이름이 많이 나와서. 네네. 네네. 네, 예전에 목포에서 주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뭐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될 사람 물주 네. 이렇게 같이 팀을 짜서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남욱 변호사하고 이제 뭐 정민영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같이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하다가 이제 그쪽에 다툼이 있었고,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하고 이광길 씨하고 서로 간에 이제 고소를 하고 맞고소하는 소송전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둘 다 구속이 돼요. 네. 네, 둘 다 구속이 됐는데 남욱 변호사는 중간에 무죄를 받았고 이광길 씨는 유죄를 받았던 것 뿐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대출 알선수재를 했던 조우형 씨가 처벌을 받죠. 그렇죠.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수원지검 2015년 수사로 처벌을 받는데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그러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그렇죠. 네, 그때 당시 대검중수부가 조사를 했고 중수 제2과장이 윤석열 주임검사였는데 맞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때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일일이 다 따져볼 그런 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순위, 기준 이런 것들을 정했을 때 대장동 대출이 일반 PF 대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에서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 PF 대출도 수사를 했어요. 네네.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소소한 알선수재 사건들,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챙겨준 사건들까지 전부 다 이잡듯이 뒤졌거든요. 네. 그게 당시에 이제 언론에다가 공표했던 자료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게. 당시 수사에서.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공표 자료를 갖고 일반 PF 대출도 있다는 걸 다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알선수재 처벌 사례도 있고요. 네. 그때 뭐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설명하기로는 이제 뭐 우리는 배임 수사를 한 거다. 네. 라고 했는데 물론 배임도 있었죠. 근데 알선수재 수사도 했습니다. 알선수재 중에서 그러니까 그 조우영 씨가 했던 알선수재가 이제 액수가 10억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대출 규모도 1,850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렇죠. 사업 규모도 1,800억 원으로 큰데다가
예, 사실 예. 보니까 사업 규모가 그보다 더 작은 사건들도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고,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알선 수재 액수만 쳐도 조우영 씨가 15억 원인 같은 10억 원대를 받았는데, 네네. 보니까 어디 건축사 사무소에서 1억 원 알선 수재 한 것도 처벌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하필이면 그때 변호를 박영수 변호사가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 정관예우를 한 게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김만배 씨가 했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김만배 씨가 그 박영수 변호사를 섭외를 해준 거잖아요. 조우영 씨 쪽에.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표현했던 게 검찰의 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혈관을 한다. 혈관. 그래, 혈관이다.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청탁을 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 수사를 누가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박영수를 섭외했다라는 말로 충분히 들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뭐 직접적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윤석열 후보 쪽 해명이 말끔하지 않고, 발레들이 맞습니다. 있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여전히 정관예우로 수사를 봐줬을 가능성,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사실 취재를 한 거고요. 네, 예. 그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근데 네, 다만 이게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 자꾸 민주당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통이 윤석열이다.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대장동의 그 이제 지금 벌어진 일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죠. 사실은 별개의 문제고, 초기 사업자들 간의 갈등 과정에서 이제 저 초기 대출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장동에 관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할 때, 네, 그때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특혜를 줬냐 안 줬냐, 네,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 서로 몸통이라고 싸우는 걸 보니까 좀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이게 정쟁화가 되면 참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대장동 세력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놓쳤다 할지라도, 그렇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제대로 설계를 초과 이익 환수나 잘 했으면 그렇게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얻을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 얘기가 그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거꾸로, 그리고 네네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세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 그런 세력이 그 사람들 뿐인가, 또 다른 그 비슷한 사람들이 대장동으로 들어왔으면 똑같이 그렇죠. 부당이익을 얻었을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게 약간 뭐, 예, 네, 말씀하세요. 약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 거기가 사업자가 세 번이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이강기 씨, 네,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직접 하다가 그 다음에 김만배 씨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갈등이 있었고 주도권 싸움이 있었죠. 근데 이강길에서 남욱으로 넘어갈 때, 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취재가 안 됐었는데, 네, 대출은 받았고, 일으켰고, 그걸로 이제 토지 불화까지 했는데, 네, 남욱 변호사는 그 대출 채권에 대한 의무를 하나도 안 받고, 네. 사업권만 가져갔어요. 네네. 저도 이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네, 그래서 약간 좀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그쪽 관련된 대장동하고,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다고 하는 대장동은 별도로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급기야 대장동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네네.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이 씨앗이면 이재명은 농부 아니냐.
그쵸. 태양이죠. 그쵸. 어처구니 없는, 그래가지고 양쪽이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더 묻히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특검도 저는 뭐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장동 의혹, 본판 의혹에 대해서는 그 별도 특검으로 하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으로 하고, 이렇게 쌍특검으로 가도 상관없지 않나. 그렇죠. 저희가 주장하는 쌍특검이. 저도 사실 그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좀 공소시효가 네. 제가 봤을 땐 지난 것 같아요. 공소시효는 지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특검을 해도 성과가 없을 거다. 네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인가요? 이제 어떤 혐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제 봐줬다 직무유기 혹은 이제 정관예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관예우를 뇌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정관예우에 대한 처벌이 이제 지금까지 뭐 딱히 없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적용하는 게 좀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네, 이 의혹에서 현재까지 언론 보도나 검찰 수사에서 예. 중요한 건데 간과되었다 싶은 것을 좀 지목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시사항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건을 볼 때 항상 누가 이익을 많이 받느냐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고발사주 사건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익을 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을 이제 저희가 지목을 했던 거고 네네. 이제 뭐 이 사건도 결국에는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제 이거를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배임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성립하려면은 금전적인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조금 뭐 시간 관계상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지만 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네. 제가 뭐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서 재밌게 네. 하는 기회가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대선 끝나고도 어떤 사건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뉴스버스도 새로운 사안으로 또 이렇게 보도를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네, 그때도 한 번씩 이렇게 도움을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뭐 여러 오해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네, 여야 안 가리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그 기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